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네, 많은 말씀 나누고 시작하고 싶지만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바쁩니다. 오늘 6시까지 할 계획인데 점심은 2시부터 할 겁니다. 굉장히 빨리 진행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6시 계획은 이제 오전에 4시간, 오후에 3시간 이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점심시간이 2시부터인 이유는 아시죠? 정신 멀쩡할 때 미리 좀 많이 해야 되니까 점심 먹고 나서 참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점심은 오늘은 반 공기만 드시고 오십시오. 오후에 정신이 없으면 안 되니까 꼭 반만 드셔야 됩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요 60개 주제예요. 60개 주제인데 이게 10분의 3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0분의 3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10년에 3번 정도 출제되는 주제 이상을 다룬 거예요. 10년에 1번 정도 출제되는 것들은 다루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60개 주제를 모두 다 알아야만 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이 중에서도 좀 어렵다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은 한 10개 정도, 많으면 10개 정도는 버리더라도 나머지 50개만 확실하게 알아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들 보셨죠? 그 기출문제들을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그러면은 열심히 더 해야 돼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근데 기출문제를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느낌은 안 들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까지 출제 경향으로 봤을 때 올해도 기출문제는 어렵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합격률이 낮은가 하면은 문제에 대한 실전 심리상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려운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요. 내가 풀 수 있는 것들만 체크를 한다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어렵다 싶으면은 바로바로 뒤로 패스하는 훈련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제일 첫 번째 부동산 개념이죠. 이 부동산 개념 요 주제는 결코 어렵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소속을 많이 묻습니다. 부동산 개념 하면은 법경기 나오죠. 법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여기에 속하느냐, 여기에 속하느냐, 어디에 속하느냐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가장 많은 것이 법적 개념이죠. 여기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어느 쪽에 속하느냐, 요걸 묻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 하면 어디고요? 토지 및 그 정착물 하면은 여기 협의의 부동산이죠. 여기 이제 정착물에 대해서 더 알아둬야 되죠. 정착물은 다시 나누어져서 어떻게 해요?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 또는 부속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독립정착물의 대표적인 게 뭐고요? 건물 여기에 나와야 되죠. 또 명인, 방법 갖춘, 수목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민법에서도 다루죠. 명인, 방법 갖춘, 수목 이런 게 다 우리 시험에서도 출제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뭐도 있어요? 농작물도 있죠. 이런 것들은 독립정착물. 토지에 물리적으로 붙어는 있습니다. 붙어는 있지만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종속정착물은 그 밖에 수목이라든가 교략, 담장 뭐 이런 것들 등등등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종속정착물이죠. 근데 땅에 붙어 있는데 잠깐 붙어 있어서는 정착물이 아니죠.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 가시계 수목 같은 거, 판잣집, 그리고 뭐 신호등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공중전화 박스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이라는 거예요. 동산. 그리고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뭐를 더하면은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을 더하면은 광의부동산이죠. 그리고 이 준부동산에 속하는 것들은 특징이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민법상 동산으로서 그런 놈들이 있고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이런 것들. 또 동산과 부동산의 합계인 집합물에 대해서도 그런 게 있죠. 공장재단, 광업재단, 심지어는 어업권 같은 무형의 권리도 준부동산이다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등등등 있습니다. 이런 소속을 묻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소속을 틀리지만 않으면은 이거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도 하나의 상품이라고 본다 그랬죠. 상품은 상품인데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독특한 성질 중에서 생산 요소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토지는 생산 요소로 쓰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주택은 소비재로서의 성격도 있고요. 그러니까 생산재로서의 성격과 소비재로서의 성격 모두 다 있다. 또는 자산, 자본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은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도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런 단어 정도만 체크하면 돼요. 더 이상의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학에서는 어느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측면을 동시에 살펴보죠. 그래서 복합 개념에 따라 살펴본다. 그래서 복합 개념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은 복합 부동산하고 헷갈리지 마라 그랬죠.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부를 때 쓰는 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법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은 이게 주로 권리 측면이고 이게 가치나 가격 측면이어서 무형 측면이라 하고요. 얘는 유형 측면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구분하면은 다 완벽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법제도적 개념에서 정착물을 보시면은 디귿에 임차인 정착물은 동산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임차인 정착물은 영국, 미국 쪽에서의 개념으로서 임차인이 붙여놓은 물건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임차인이 이렇게 잠깐 동안 붙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동산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뭐 이 정도입니다. 우리 민법상 개념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요 정도로만 체크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광해부동산에서는 준부동산을 다 하는데 그 맨 밑에 내려가면은 당구장 표시에 임목이라는 거 있죠. 임목이라는 것을 어떤 학자는 여기다 집어넣고요. 어떤 학자는 여기다 집어넣어요. 여기 독립물. 그러니까 임목은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저기 들어갈 수도 있고 분류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얘는 임목에 관한 법률상 등기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등기가 돼 있는 걸 임목이라 그래요. 얘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등기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분류하는 것은 중요하지는 않고요. 토지와는 별도로 거래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까지 설정이 가능해요? 저당까지 설정이 가능한 거죠. 명인방법 갖춘 수목은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저당이 안 되는 반면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나마도 우리 시험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깊게까지도 출제가 안 됐어요. 이렇게 깊게까지 출제가 안 되고 그냥 단지 소속만 물은 게 지금까지 10년 동안에 부동산 개념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자, 문제를 좀 보시면은 예제 보시면은요. 다음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의 부동산 복합 개념은 유형 측면인 기술 개념과 무형 측면인 법 경제적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맞죠? 준부동산이란 민법 이외의 법적인 개념으로서 민법상 부동산과 동산의 집합물, 요거는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염두에 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민법상 동산이 그 예가 되기도 한다. 민법상 동산 하면은 자동차 공장,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이런 걸 염두에 둔 말이죠. 옳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법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은 공장재단, 광업재단, 업권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이 법적인 측면, 준부동산 여기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다 어떤 측면이에요? 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착물은 토지에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이동이 곤란한 물건을 말하며 자, 건물, 수목 등의 독립물이나 교량, 담장 등의 부속물로 나뉜다. 지금 여기서 지금 소속을 틀리게 설명하고 있죠. 수목은 독립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소속을 잘 찾아야 돼. 소속. 독립물이냐, 종속물이냐, 종속정착물 또는 협이냐, 광이냐. 맞죠? 어디가 틀린지 아시겠죠? 거기 수목이 틀렸다고. 수목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종속정착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독립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라고요. 소속을 잘 보셔야 돼요. 건물, 수목 이거는 독립물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목이 틀렸잖아요. 다음에 5번 민법상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할 때 정착물이란 주택, 상가 등 토지의 부가가치를 더한 항구적인 토지 부가물을 말한다. 이거 맞죠?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부동산 분류죠. 이것도 지금까지 어렵게 출제 안 됐어요. 이것도 그냥 단지 그 용어의 뜻만 알면은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출제가 됐어요. 대택부 할 때 이 대지택지 부지에서는 택지를 중심으로 기억하면 되죠. 얘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이라면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 따지질 않고요. 건축할 수 있는 땅이라면 되는 거고요. 부지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바닥 토지를 일컫는 이거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이죠. 자, 이렇게 대택부해서 이거는 하천 부지, 도로 부지, 부지란 말 쓸 수 있고요. 또 아파트 부지, 학교 부지, 건물이 올라가는 경우에도 쓸 수 있죠.
근데 요거는 어떤 경우에만 쓴다고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만 쓴단 말이에요. 좀 좁게 쓴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후보지 이행지, 요것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어렵게 출제가 안 됐어요.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를 후보지,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를 이행지 이렇게 구분하고요. 보통 이제 용도적 지역 상호간 이러면은 뭐고요? 용도적 지역 상호간 하면은 후보지고요. 세분된 용도 지역 상호간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세분된 용도 지역 상호간 이렇게 표현하거나, 용도 지역 내에서 이렇게 표현하면요, 용도 지역 내에서라고 하죠. 이러면은 뭐라는 얘기예요? 이러면은 이제 이행지요. 위는 후보지, 요 두 개 밑에는 이행지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상 전환 중인 토지, 얘네들 모두 전환 중이죠. 전환 중인 토지는 전환 후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전환이 완만한 경우에는 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필지, 획지. 필지는 법적 개념, 획지는 경제적 개념이죠. 이거는 등기법 또는 그 지적법상 등록의 단위고 권리 측면을 나타낸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가치 가격 측면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하나의 일단의 토지이긴 한데 가치 또는 가격 수준이 같은 일단의 토지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한 필지인데 가치 가격으로는 둘 이상이 될 수도 있죠. 이 획지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무슨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1필지가 둘 이상의 획지가 된다는 얘기는 필지는 하나지만 저쪽 부분 이쪽 부분 땅값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는 구분 평가를 하죠.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해서 키워드가 구분 평가입니다. 근데 이 필지 이상이 몇 획지가 될 수도 있고요. 1획지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무슨 평가? 일괄 평가죠. 감정 평가는 경제적 가치에 초점을 둔 개념이에요. 경제적 가치에 초점을 둔 개념이기 때문에 감정 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평가에서는 획지별로 한단 말이에요. 획지별로. 그래서 원칙은 개별 평가이긴 하지만 이때는 한번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렇게 2획지일 때는 구분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이때는 일괄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정도 구분이고요. 그다음에 나지 건부지 하는 거 있죠.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이 나지,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이 건부지. 지상에 건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건부 감가가 발생할 수도 있고 건부 증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게 뭐고요? 건부 증가고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게 이게 건부 감가죠. 이거는 건부지 가격보다 나지 가격이 높다는 얘기예요, 낮다는 얘기예요. 건부지 가격보다는 나지가 높다는 얘기죠. 이게 건부 감가, 건물이 있어서 감가가 된다는 얘기니까 이 나지 가격이 높다는 얘기고요. 이때는 건부지 가격보다 나지 가격이 더 낮다는 얘기죠. 예외적으로 낮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지는 지상에 건물이 없으면서 공법상 제한은 있지만 뭐가 없다는 얘기요? 사법상 제한이 없다는 얘기죠. 사법상 제한이라는 게 뭐예요? 사법상 제한이라는 게 뭐예요? 지상권, 저당권 이런 게 설정되어 있는 게 사법상 제한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사법상 제한이 없다는 거죠. 이런 정도라 조금 더 자주 언급되는 편이고요. 그 외에 이제 잡다한 것들입니다. 법지, 빈지 하는 거 있죠. 법적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는 땅. 빈지는 바닷가라 그랬죠. 바닷가로서 이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죠. 그렇지만 활용 실익이 있는 땅, 뭐 이렇게요. 또 공한지, 공지 헷갈리면 안 되죠. 공지는 건물 짓고 남겨놓은 일부의 땅인데 공한지는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는 땅이 공한지.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외에 포락지 하면은 물과 관련된다 그랬죠.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서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 또는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무너져 내려서 이렇게 침식돼, 보통 물에 침식되어서 이렇게 수면 밑으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포락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머지 것들도 뜻만 알면은 되는 정도입니다. 이것보다 더 이상 어렵게 출제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다음에 지적법상 토지 분류도 있기는 하죠. 이거 이것도 한 2번 정도는 출제는 됐지만 이거는 공시법에서도 다루기는 하는데 제가 수업 시간마다 전답 과목 인강염 내장학도 철천제 주유 창구체 원종 양수공차 삼효자 했었죠. 지금쯤이면 이제 읊을 때가 되기도 했을 텐데 전답 과목 임강염 대장학도철천제 주유 창구체 원종 양수공차 삼효자. 근데 그 중에 공시법에서는 차장천원을 주로 얘기를 하죠. 차장천원. 두 번째 글자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어떤 용도의 토지인지 구별만 하면 되는 정도죠. 그래서 그런 것은 수시로 한 번쯤 읽으면 보면 되는데 지금이라도 뭐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데 붙여놓고 이렇게 반복해서 읽어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예제를 좀 보겠습니다. 토지 분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제로 인하여 동일한 필지 내에 남겨둔 토지를 뭐라 그래요? 공지라고 하죠. 이때 공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 경제적 개념으로서 동일한 가격 수준을 나타낸 일단의 토지를 나타내는 용어는 요거는 경제적 개념이잖아요. 경제적 개념은 뭐예요? 획지죠, 획지. 요거 획지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세분된 용도지역 상호간에 세분된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행지죠. 그 다음에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 경사를 이룬 토지로서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이 없는 토지를 이거는 법지 맞죠? 4번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용도지역 지구제 등의 규제는 있지만 지상권 또는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토지. 자, 지상권 또는 저당권 이게 사법상의 제한이라고 그랬죠. 용도지역 지구제 등의 규제는 공법상 제한이죠. 공법상 규제는 있지만 사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는 나지 또는 갱지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나지라는 용어 외에 다른 용어를 쓰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갱지와 저지를 구별하죠. 이렇게 구별하는데 얘가 우리나라의 뭐하고 같은 거예요? 얘가 우리나라에서의 나지와 같아요. 일본에서의 나지는 그냥 일본에서의 나지는 건물이 없는 땅이면 그냥 나지예요. 근데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나지 하면은 건물이 없으면서 아무런 제한이 없는 땅,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거죠. 공법상 제한은 무조건 있는 거죠. 공법상 제한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 공법상 제한이 없는 땅은 없습니다. 국가 권력이 다 미치기 때문에. 자,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부동산 특성은 해마다 한 문제 정도는 나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부동산 특성의 파생 현상을 말씀드릴 정도의 내용이 아니죠. 근데 다만 이 부동성과 부중성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를 하십시오. 이 출제되는 것이 한 60% 가까이는 부동성, 부중성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동성, 부중성에 지금이라도 문제를 풀다가 이 부동성, 부중성과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 더 주의를 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보시면 다음 중 부동산의 특성과 관련하여 틀린 설명은 1번 지리적 위치 고정성은 부동성이죠.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만든다. 맞죠? 현장을 찾아가는 거죠. 임장 활동, 부동성 맞고요. 그 다음에 영속성의 특성은 토지의 수익을 영속적인 것으로 만들며 맞죠? 부동산 가격 재원칙 중 대체 원칙을 성립시키는 근거가 된다. 뭔지 잘 모르면 지나가세요. 확신이 안 들면 그냥 지나가세요. 섣불리 체크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부증성의 특성은 토지 시장이 공급자 경쟁보다 수요자 경쟁을 유발하게 만든다. 요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자 경쟁, 공급자 경쟁이라는 의미가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자들도 등장하고 공급자들도 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누가 더 많이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상호작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특히 부증성이라면은 토지를 그 양을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늘릴 수 없어요. 토지의 양은 딱 고정돼 있어요. 이거는 들락날락 거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수요자들은 들락날락 거릴 수 있죠. 그러니까 누가 경쟁하게 돼 있다고요? 수요자들이 경쟁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수요자들이 많이 등장하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수요자들이 빠져나가면은 가격이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수요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개별성의 특성 때문에 토지에는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이건 개별성의 단골 손님이죠. 근데 개개부동산의 가격 및 수익 등을 개별화하여 부동산 간의 개별 요인 비교 작업이 필요하게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건 통과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병합 분할 가능성, 용도 다양성을 뒷받침해주는 특성이 되면 여기 좀 어려워요. 한정 가격 등의 개념을 제시하는 건가 된다. 자, 병합 분할 가능성을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이거 몇 번 그려드렸을 거예요. 토지가 이렇게 맹지와 앞토지가 있을 때 요 앞토지 소유자한테 요만큼을 땅을 매입해서 이걸 뒤에 토지와 병합을 해버리면은 요 뒤에 땅값이 많이 올라갈 거라 그랬죠. 맞나요? 그러면서 요 앞토지 소유자한테 사는 요 땅 가격이 이 제곱미터당 시장 가격보다는 더 높게 줘야 된다 그랬죠.
그때 이제 한정 가격이라 그랬어요. 요 당사자 사이에서만 합리성이 인정되는 가격이라 그랬죠. 그 당사자 사이에서만 합리성이 인정되는 가격을 무슨 가격? 한정 가격이라 그래요. 요게 병합 분할 가능성과 관련 있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기여의 원칙을 늘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앞 토지가 뒷 토지 가치 상승에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기여 원칙 한정 가격 관련되는 거라고 했어요. 원래는 가격제 원칙이 중요하다 그랬죠. 다음에 거기 병합 분할 가능성이 뭐를 지원해 준다고요? 용도 다양성을 지원해 준다 그랬죠. 용도 다양성을 지원해 준다는 말은 이렇게 지원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몇천 평짜리 한 필지 땅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공업지역으로 편입이 돼요. 또는 상업지역으로 편입이 돼요. 그러면 그 몇천 평 한 필지를 그냥 그대로 써요? 그러지 않고 나눠야 되잖아요. 용도를 지금 다른 용도로 바꾸려면은 그 토지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누어야 된다. 분할해야 된다고요. 분할을 해야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용도 다양성을 지원하게 된다고 얘가. 병합 분할을 통해서 다른 용도로 가니까. 됐나요?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결국은 2번이 틀렸어요. 영속성의 특성은 대치 원칙보다는 예측의 원칙이에요. 예측. 예측의 원칙이에요. 그건 조금 이제 어려운 지문이었으니까. 이런 거는 틀리면 어쩔 수 없어요. 틀려도. 대신 확실한 거, 예를 들어 1번, 2번, 4번 정도는 좀 1번, 3번, 4번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찍더라도 2번과 5번 중에 찍는 그런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다음에 그 4번은 원래는 중요합니다. 공간성이 최근 몇 년간 좀 잠잠했어요. 그래서 공간성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를 하시되, 그 공간성 중에서도 이제 그 공간성, 성질이죠, 성질. 공간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 지금 법경기 하자면 법경기 요 기술적 개념 있죠? 기술적 개념에서 나왔지만 그 공간이라는 그 성질을 파악할 때는 공간성, 성질을 파악할 때는 복합 개념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성질을 파악할 때는 복합 개념으로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지하 또는 공중공간은 부동산학의 관점에서 일정한 범위에 한하는 거요, 무한정 연장되는 거요. 일정 범위에 한정되는 거죠. 물리적으로 본다면은 공중공간은 무한정하잖아요. 무한정한데 부동산학 개념에서는 일정한 범위에 한정하는 이유가 바로 법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까지 살펴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정한 범위에 한한다. 복합 개념에 따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중공간, 다음에 수평공간, 그리고 지하공간 이렇게 나누죠. 지하공간 나누고요. 각각에 대해서 권리 측면을 살펴보죠. 공중권, 여기는 지표권, 여기는 지하권 이렇게 살펴보죠. 이거는 법적인 측면이죠. 이거는 물리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이고, 이건 법적인 측면이고, 그리고 상업용지냐 주거용지냐에 따라서 상하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죠. 그 범위가 다르게, 권리가 다 미치는 범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토지 가치라는 관점에서 보는 건 또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단 말이에요. 토지 가치는 3차원 공간 가치의 총하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모두 다 복합 개념에 따라 살펴보는 거고요. 특히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 이 권리 측면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돼요. 여기에 공적 공중권 있고 사적 공중권 있죠. 이게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를 좀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공적 지하권, 사적 지하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지하 매장 광물 같은 경우에는 공적 지하권의 영역에 속하지 우리나라는 이 개인의 권리가 미치지 않고요. 사적 지하권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지하수 같은 거는 인정되죠. 지하수라든가 한계심도 이내 범위는 이용할 수 있겠죠. 한계심도 이런 표현들 이내 이런 거는 좀 인정이 되고요. 다음에 공적 공중권 하면은 뭐 항공기가 통행한다거나 전파가 발작되는 거는 이거는 이 공적 공중권이지만 개인의 권리, 조망권이라든가 일조권 이런 것들은 사적 공중권에 속하죠.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TDR을 도입을 한다면, 개발권 양도제를 도입을 한다면은 요 사적 공중권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사적 공중권을 이제 다른 데로 양도를 해서 보상받는 효과를 얻게 하는 거죠. 또 뭐가 있고요? 이거는 시행하고 있죠.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이런 것들은 다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표권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건축을 할 수 있다거나 또는 경작을 한다거나 또는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걸 있죠. 맞죠? 지표수 이용과 관련해서 뭐 유역주의가 있고 선용주의가 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기억하는 정도입니다. 유역주의는 물이 흐르는 그 유역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가 있죠. 선루를 따져 안 따져요? 얘는 선루를 안 따져요. 근데 얘는 선루를 따지죠. 먼저 이용한 사람이 충분하게 사용하고 난 후에 다음 사람이 이용한다는 거. 이 정도면은 되겠고요. 여기 조금만 더 추가를 한다면은 우리 민법상 212조 내용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6번에 부동산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서 정당한 이익 범위 내 토지 상하에 미치죠. 정당한 이익 범위 밖에까지 미치지는 않죠. 그리고 이 정당한 이익 범위 내 상하에 미치죠. 그래서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한 이익이 어디까지인지는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은 그는 누가 결국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다음에 그 7번에 공중공간 활용 관련 개념에서 그 구분지상권이라고 되어 있는 놈이 공중공간 활용과도 관련되고 지하공간 활용과도 관련되죠. 구분지상권의 그 지상이라는 말 때문에 오해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즉 구분지상권은 밑에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하철이 지나고 있죠. 지하철이 지날 때 한계심도를 침범해서 지나가게 되면은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보상금을 보상해 주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예제를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학에서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기술적인 개념인 동시에 법적, 경제적 개념으로 파악한다. 부동산학에서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기술적인 개념인 동시에 법적, 경제적 개념으로 파악합니다. 복합 개념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민법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의 그 소유권이 미친다고 하여 토지 소유권을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채굴된 건물은 지하권에 해당되지만 토지 소유권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 맞죠? 그다음에 부동산의 가격이 3차원 공간 가격에 총괄할 때 이는 각각의 공간이 상호 독립적으로 형성된 결과를 할 수 있다. 그렇지는 않죠. 이게 상호 관련되어서 결정된 결과라고 할 수 있지 각각 독립적으로 형성된 결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지중공간 또는 공중공간은 부동산학의 관점에서는 무한히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범위에 하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총론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원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간성은 조금 더 주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주제는 부동산 수요 공급 개념이죠. 수요 공급 개념에서는 당연히 이제 유량, 재량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유량은 일정 기간을 전제하고 재량은 일정 시점을 전제하죠. 이건 뭐 플로우라 하고 이건 뭐 스톡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얘는 일정 기간을 전제하는 대표적인 게 사실 소득이에요. 소득. 이거는 자산 개념이에요. 자산. 그래서 소득과 관련되는 개념들은 전부 다 유량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유순전후 측정하잖아요. 현금 수지 측정.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소득 전부 다 소득자 붙어 있죠. 그런 건 다 유량 개념이고요. 그런 거 계산하려면 영업 경비도 빼야 되고 부채 서비스도 빼야 되고 다 빼야 되죠. 그와 관련된 건 전부 다 뭐라고요? 그와 관련된 건 전부 다 유량 개념이에요. 외울 필요가 뭐 있어요? 쫙 일관되게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거지. 그다음에 자산 개념 계산할 때 자산과 관련된 게 부채, 자본 더해서 자산이죠. 맞나요? 그럼 자산, 부채, 자본 다 뭐라 말이에요? 다 절약 개념. 그쪽에 있는 건 다 절약 개념이에요. 이 절약 개념은 잔액 개념이에요. 잔액 개념이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은행 잔액 얼마예요? 그게 딱 얼마, 그때 그게 뭐라고? 그게 재고, 그게 이제 절약 개념이에요. 오후에 가서 쟀을 때 또 다를 수 있죠. 그 하루 동안 뺏는 그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다 무슨 개념이라고요? 절약 개념이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부동산학에서 이쪽을 얘기를 할 때는 신규 주택 공급량은 특히 유량으로 본다는 거 하고 기존 주택 재고량, 중고주택 재고량은 뭐고요? 이거는 절량이죠. 재고 개념이 다 절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기억해도요. 사실 웬만한 거는 다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됩니다. 신규주택 공급량, 중고주택 재고량. 그래서 특히 저량 수요, 저량 공급 얘기할 때
저량 수요는 요거 2년에 한 번 나오는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편이죠. 2년에 한 번이면은 10년간 5번 출제됐으면은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이거는 일정 시점이라는 단어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일정 시점에 보유하고자 하는 이렇게 나가야 되고요. 보유하고자. 저량 공급은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양 이렇게 한다고요. 존재하는 양. 그러니까 얘가 존재하는 양이라고요. 재고라는 말이 존재하는 양. 됐나요? 자, 그렇게 구별을 하면 돼요. 있는 양, 존재하는 양이 뭐라고요? 존재하는 양이 공급이에요, 공급. 있는 양만큼 공급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양. 지금 현재 있는 양이 저량 공급이라고요. 존재하는 양이. 근데 그걸 사람들이 얼마나 보유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오차가 있을 수 있죠. 지금 현재 있는 양은 100만 채인데 보유하고자 하는 양이 110만 채라면은 내일 분양 누가 한다 그러면은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달려오겠죠. 현재 존재하는 양은 100만 채밖에 없는데 보유하고자 하는 양이 110만 채라면 10만 채 지금 부족한 상황 아니에요. 근데 내일 어떤 건설사가 분양하겠다 그러면은 막 달려오겠죠. 그런 상황이라고요. 존재하는 양이 공급이에요. 존재하는 양이 공급이고 보유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외에 이제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뭘 한다고요? 원칙적으로는 유량. 이거는 예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별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예제를 보시면은 그 예제에서 유량 자료에 해당하는 것을 묻고 있죠. 1번이 이제 대표적인 유량 자료여서 그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인구도 저량 개념이죠. 인구 저량 개념. 원래 인구 센서스 조사하죠. 그거는 언제적 인구냐 이걸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10월 31일자 몇 명이냐 이렇게 저량으로 측정을 하고요. 다음에 그 밑에 가격도 마찬가지죠. 가격이나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 얘기하죠. 기준 시점을 왜 얘기하겠어요? 언제적 가격이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적으로 언제라 그랬어요. 기준 시점의 원칙적인 날짜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시점을 정해주는 이유가 뭐 때문에? 얘도 무슨 개념이기 때문에? 저량 개념이기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언제적 가격인 거를 당연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저량, 유량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개념에서 조금만 더 언급한다. 이거는 간단하게 지문으로만 한번 나온 정도인데요. 유효 수요와 잠재 수요가 있죠. 우리는 측정을 할 때는 유효 수요만 측정하는 거예요. 다 측정하는 거예요. 다 측정해요. 유효 수요만 측정해요. 유효 수요만 측정한다 그랬죠. 유효 수요는 잠재 수요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유효 수요는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이 모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잠재 수요는 의사는 있지만 지불 능력이 없죠. 약장수가 애들은 가라 그런다 그랬죠. 왜 가라 그런다고요? 돈 없으면 소용이 없죠. 시장에 등장하는 거는 돈 갖고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유효 수요만 측정하는 거예요. 다음에 수요량, 공급량 변화, 수요 공급 변화 6번 주제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이것도 2년에 한 번꼴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거 이런 것들은.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 이거는 뭐가 변하는 거고요? 그 재화에 가격이 변하는 거죠. 수요 변화, 공급 변화는 이거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죠. 근데 의외로 이거를 질문하면 사람들이 자꾸 틀려요. 분명히 질문할 때 예를 들어 6번 아파트 시장에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가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 하락은 수요 증가 요인이다 이러면은 틀려요. 그새 까먹어요 이거를. 아파트 시장에서 지금 아파트 가격인데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이면은 그 재화 가격이잖아요. 그럼 수요 변화가 아니고 수요량 변화잖아요. 이거 질문 읽고 딱 내려가는 순간 까먹어요 이거를. 이거 틀리면 안 된다고요. 의외로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 재화의 가격, 아파트 시장이냐 아니면은 빌라 시장이냐 그 시장에서의 가격 변화는 수요량 변화 또는 공급량 변화. 이거는 오직 몇 개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근데 이쪽은 굉장히 많죠. 나머지는 다 수요 변화, 공급 변화니까.
그걸 꼭 구별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수요량 변화는 그 수요 곡선상에 뭐로 나타낼 수 있고, 수요 곡선상에 점의 변화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죠. 지금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거죠. 요 점에서 요 점. 그러니까 길이가 요 길이의 수요량에서 요 길이의 수요량으로 바뀌죠. 예를 들어서 100에서 250으로 바뀐다 그러면 얼마만큼이 수요량 변화예요? 150만큼이 수요량 변화죠. 자, 이 150만큼이 수요량 변화인데 이게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죠. 요거를 가격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격 효과가 150이 나타난다는 거죠. 요거는 뭐와 뭐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일부는 소득 효과고, 예를 들어 70개는 소득 효과고 80개는 대체 효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소득 효과인 것은 원래 예산을 잡아놓은 사람이 이제 반값에 살 수 있게 되면은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반값으로도 똑같은 양을 사니까 나머지 반값이 굳었죠. 그 돈으로 이 재화를 더 수요하는 효과가 있다고요. 그게 소득 효과예요. 실질 소득이 변해서 나타나는 효과. 이 실질 소득이라는 단어를 빼고 설명을 못해요. 얘는. 근데 대체 효과는 상대 가격 변화 효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른 재화를 구매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 다른 재화 가격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 재화 가격이 싸졌죠. 그러니까 그 다른 재화 가격이 괜히 비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얘가 반값으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쟤는 비싸진 거고요. 얘는 싸진 거죠. 얘는 상대적으로. 쟤는 가격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쟤는 가격이 변하지 않았어요. 다른 재화. 그러니까 제가 늘 사과 귤을 얘기하는데 사과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지면은 얘는 가격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했잖아요. 안 변했는데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상대적으로 얘가 더 비싸졌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거 먹던 사람 입장에서는 괜히 손해보는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뭘 사러 오는 거예요? 사과 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뭐라고요? 대체 효과라고요. 상대 가격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자, 요거 대체재 가격 변화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수요 변화, 공급 변화 할 때 대체재 가격 변화 있죠. 이거 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여기는 누가 변한 거예요? 그 대체재 가격이 변한 거예요. 귤 가격이 변한 거라고요. 뭔 뜻이 아시겠죠? 대체 효과에서는 귤 가격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귤 가격이 변한 게 아니고 가격은 사과 가격이 변한 거예요. 수요량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가격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상대 가격. 상대적으로 얘가 올라간 거예요. 됐나요? 그렇게 해서 사과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오는 게 80개 된다. 그래서 합쳐서 150개다. 이게 답니다. 수요량 변화에서는 더 이상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이거는 시험에 2번 출제가 됐어요. 가격 효과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합으로 나타난다. 또 소득 효과는 실질 소득 변화 효과의 효과고 대체 효과는 상대 가격 변화 효과다. 이렇게. 나머지는 이제 다 수요 변화예요. 이 수요 변화가 이제 어려운 거죠. 그 중에서도 대체재 가격 변화, 보완재 가격 변화, 이거 이제 헷갈리면 안 되고요. 대체재 가격 변화는 내가 살펴보는 재화 수요는 어떻게 되고요? 같은 방향. 이거는 보완재 가격 변화는 내가 살펴보는 재화 수요 변화 방향과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내가 살펴보는 재화 수요가 증가하고 대체재 가격이 내려가면 내가 살펴보는 재화 수요가 감소하죠. 여기서 보완재 가격 올라가면은 내가 살펴보는 재화 수요는 줄어들고요. 반대로. 내가 살펴보는 재화 가격이 떨어지면은 여기는 올라가죠. 여기가 뭐일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가 가격 변화일 때요. 가격 변화와 이게 같은 방향이다. 그죠? 근데 여기가 뭐 나올 때 조심해야 돼요. 여기가 수요가 나올 때 조심해야 돼요. 수요. 대체재 수요가 증가하면은 당해자 수요는 감소하는 거예요. 보완재 수요가 올라가면은 여기 당해자 수요가 같이 올라가는 같이 수요일 때는 같이 보완재는 함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보완재는 함께 사용해야 되니까 여기가 수요가 올라가면 여기 수요도 올라가야 되죠. 핸드폰 수요 증가하면은 핸드폰 케이스 수요도 증가하죠. 여기가 수요일 때는 같이 수요죠. 근데 핸드폰 가격이 올라가면은 핸드폰 가격이 올라가면 핸드폰 케이스 수요가 떨어진다고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가격인 경우를 기억하고 있다고요. 여기가 가격이라 해야 돼요. 왜? 이게 교차 탄력성에서도 그대로 나온다 그랬죠. 같은 방향이면은 분모 분자가 같은 부호란 뜻이에요. 분모가 플러스 분자도 플러스 그러면 전체는 0보다 크죠.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작다는 건 뭐예요? 분모 분자 부호가 반대란 말이에요. 여기 부호는 플러스인데 여기 부호는 마이너스. 이렇게 반대면은 뭐고요? 보완제고. 같은 방향이면은 대체제고요. 예, 이것은 아래로 같은 방향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래로든 위로든 분모 분자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 분모 분자 부호가 반대면 마이너스. 그래서 대체제 가격과 대상자 수요 변화 방향은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교차 탄력성 여기 가서 헷갈리지 않는다고요. 이게 가장 헷갈리는 거고, 이것만 안 틀리면은 뒤에 균형의 결정과 이동도 안 틀리는 거예요. 다음에 소득에서 또 조심해야 되죠. 소득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은 머릿속에 뭘 생각해야 돼요? 정상제와 열등제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정상제의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죠. 같은 방향이죠. 이 같은 방향이란 말이에요. 이게 열등제의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죠. 반대 방향이죠. 이거는 무슨 탄력성으로 연결이 돼요? 소득 탄력성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뭐고요? 정상제라고요. 이게 같은 방향이라는 의미가 분모 분자 부호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상제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 열등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같은 맥락에서 공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교차 탄력성 같은 방향이면은 양수고 그때는 대체제고, 소득 탄력성 같은 방향이면 정상제고 0보다 크고 됐죠? 그러니까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반대 방향 움직인다는 거고, 이거는 보완제. 그리고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고 열등제라는 얘기죠. 소득 얘기 나오는데 대체제, 보완제 나오면 안 돼요. 다른 재화 가격 이렇게 나오는데 정상제, 열등제 나오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예. 자, 그걸 확실하게 구별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가장 어려운데, 그리고 가격 상승 예상, 그 다음으로 어려운 게 가격 상승 예상이에요. 이거 계속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격 상승 예상이 되면은 수요자들은 어떻게 하고요? 수요를 증가시키고 공급자들은 공급을 감소시킨다 그랬죠. 근데 이제 특히 우리 그 주택이나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공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아니,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 같으면 공급자들이 많이 만들어서 내놔야 되는데 왜 공급을 감소시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뭔가를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갖고 있는 물건을 시장에 출품하는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물건을 시장에 출품하는 건데 그게 공급이에요. 그럼 지금 갖고 있는 물건을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지금 내놓겠습니까? 머리가 장식이 아닌다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올라가면 낼까? 올라가면. 맞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뭘 착각하냐면, 아니 그럼 많이 만들어야지 하는 건데, 그럼 많이 만들겠죠. 지금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이제 착공을 들어가야 되겠죠. 더 착공 들어간 거 가지고 공급이 증가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지금의 공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수요 공급은 지금 수요 공급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거꾸로 가격 하락 예상하면 어떻게? 하락 예상하면은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팔아야죠, 빨리. 이게 동물적 감각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면. 하락 예상하면은 갖고 있는 물건 빨리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만들고 있던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고 있던 거는 줄여야지, 중단하거나. 이건 미래 공급과 관련되는 거예요. 지금 만들고 있던 거 줄이는 거 가지고 공급 감소한다 그러면 안 되죠. 지금 공급은 늘어나야 돼요, 오히려. 갖고 있던 걸 내놔야 되니까. 미래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만들고 있던 거 중단하는 게 뭐라고요? 미래 공급이 준다고요. 그래서 공장 잘 돌아가는 회사가 있는데 뭔 사고가 터졌어요. 안 팔릴 것 같아. 그럼 빨리 가서 뭘 해야 돼요? 야, 빨리 가동 중단.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래 공급을 줄인 미래 공급을. 가동 중단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이제 동물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가격 하락 예상하면 수요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수요는 감소, 공급은 증가 이렇게. 아시겠죠? 됐나요? 철칙이요. 공급 증가라는 것은 시장에 갖고 있던 물건 출품하는 거예요. 출품. 만들고 있는 걸 늘리는 게 공급 증가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갖고 있는 것 또는 이미 만들어진 거를 시장에 딱 갖다 놔야 이게 뭐라고요? 공급이 증가하는 거라고요. 아셨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되, 박스 안에 그 미음은 중요도가 좀 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미음의 광고 있죠. 이거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머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에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은 이유가, 이거는 특별히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 어떻게? 이러면은 공급 증가죠.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그러면 공급 증가, 다 공급 증가죠. 이런 경우에 공급이 감소할 수도 있나? 그런 게 없어요. 이런 경우에 공급이 감소할 수도 있나?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쪽에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서는 조심해야 된다고. 관련재 가격이 상승할 때 저기 수요가 항상 증가만 해요? 관련재 가격이 상승할 때 저쪽에 수요가 감소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보완재의 경우는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아도 된다고. 다만 이 공급면에서의 대체제 하는 거 있죠. 공급면에서의 대체제 이런 말이 나오면은 수요면에서의 대체제 저거 있죠. 저기와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지금까지 시험에 한 번도 출제된 적도 없어요. 이거는 한 번도 안 출제 안 돼요. 한 번도 10년 동안. 그러니까 수요면에서의 대체제 이런 말이 나왔는데 시험에서 혹시 생산면에서의 대체제 하면은 저 방향을 반대로 바꿔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생산면에서 대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대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뒤에 수요가 뭐 증가니 감소니 이런 말이 나오죠. 예?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수요가 나올 수 없어요. 생산면에서 대체제 하면 여기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공급 얘기가 나와야 돼요. 반드시.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가 잘못된 것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전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이제 좀 보시고요. 예제를 보시면 자, 그 예제에 나오네요.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이렇게 나왔어요.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가격이에요, 수요예요 지금. 수요, 대체재 수요란 말이에요. 여기 올라가죠. 그러면은 내가 살펴보는 재화 수요는 감소죠. 이게 수요니까. 가격이래야 같은 방향인데, 그러니까 수요니까 내가 살펴보는 재화 수요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수요는 감소해야 되는데 1번 바로 틀렸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 대체재인 단독주택의 가격과 아파트 수요량은 비례하고, 자, 이게 뭐예요? 대체재 가격과 대상재화 수요는 비례하고 이 소리예요. 대체재 가격과 대상재화 살펴보는 당해재화 수요는 비례하고 대체재 수요량과 아파트 수요량, 대체재 수요량과 아파트 수요, 내가 살펴보는 자 수요는 이거는 반대 방향이다. 이게 조금 전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됐죠? 그러니까 수요와 수요 이때는 반비례고,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일 때는 같은 방향이다. 다음에 3번 아파트 가격 하락은 공급 곡선상에서 공급량을 감소시키고, 아파트 수요 공급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파트 가격은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죠. 그 다음에 시멘트 등 건축비 하락은 공급 곡선 자체를 우하향 이동시킨다. 맞죠? 아파트 시장이잖아요. 지금 아파트 수요 공급을 보고 있잖아요. 아파트 수요 공급에서 아파트 가격 하락은 점의 이동일 거 아니에요. 근데 시멘트 등 건축비 하락은 이거는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거죠. 증가란 말이에요. 증가. 그러니까 질문하는 방식이 딱 정해져 있다고요. 지금 주제가, 이 주제 자체가 뭐예요?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잖아요. 그러면은 딱 나오면 아, 이게 점의 이동이냐 선의 이동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시라 이 말이에요. 다음에 어떤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다른 부동산의 수요량이 증가했다면, 자, 이게 어떤 부동산 다른 부동산 서로 다르잖아요. 이게 벌써 대체 보완 이런 관계죠. 자, 그래서 방향이 지금 어때요? 지금 어떤 부동산 가격 하락이죠. 어떤 부동산의 가격 하락인데 다른 부동산
수요가 증가죠. 여기 가격의 반대죠, 이게. 무슨 제? 보완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이자율 인하는 부동산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모두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맞죠? 네,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에 요게 되면은 이제 7번 주제가 돼요. 균형의 결정과 이동이 돼요. 이 균형의 결정과 이동이라는 게 결국 이동 때문인데, 이동. 이동이라는 게 결국 수요 변화, 공급 변화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자, 결정된 균형이 이동하는 거죠. 결정된 균형이 이동하는 것. 이럴 때는 수요가 증가하든가 또는 공급이 증가하든가,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급이 증가하면 할 수도 있고, 공급이 감소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어느 하나만 이동하는 경우, 어느 하나만. 수요가 증가하면은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하죠. 이랬을 때 우리는 균형 양과 균형, 가격을 대답해야 되는데, 자, 이 증가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양이, 균형 양이 증가. 이거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수요 증가하면은 시장에 수요자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거래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할 거 아니에요. 이 감소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양은 감소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증가라면 이건 감소고요. 그럼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자들이 이게 등장을 많이 하면은 거래량이 늘어나. 이 양은 이 단어 따라간다고요. 양은 이 단어 따라가요. 근데 가격은 수요가 증가하면은 예전 물량으로 충족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은 예전 물량이 남아돌겠죠. 눈 뜨세요. 벌써 눈 감으면 안 되죠. 수요가 감소해요. 그다음에 공급 증가. 바빠요, 오늘. 공급 증가하면 물량이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죠. 이거는 생각이 아니라 동물적 감각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맞잖아요, 이게. 이거 다들 아마 그렇게 행동할 거예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멀쩡한 사람을 공부시켜가지고 이상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둘 다 이동하는 게 더 조금 헷갈리잖아요. 수요도 증가도 하고 공급도 증가하고 둘 다 증가하는 경우하고,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이 증가할 수가 있고요.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도 감소할 수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양은 이 단어 따라 찾아가면 돼요, 사실은. 양은. 그러니까 양은 이 단어 따라가면 되는데, 둘 다 증가하면은 둘 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모두 시장에 막 등장해요. 그러면은 거래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중개사무소 오픈했는데 사려는 사람도 많이 오고 팔려는 사람도 많이 오면 어떻겠어요? 대박이지, 그게 대박. 거래량 당연히 증가하는 거죠. 증가하는데 가격은 이때는 알 수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더 많으냐에 따라서. 사려는 사람이 더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고요. 팔려는 사람이 더 많은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요. 그걸 모르면 아직 알 수 없는 거예요. 예, 이 경우에는 둘 다 빠져나가죠. 썰물 빠져나가듯이. 그러면 거래량이 어떻게 됐어요? 이러면 문 닫아야 돼. 이러면 둘 다 빠져나가면은. 맞잖아요. 거래가 안 된다고요. 근데 가격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하나는 증가, 요거는 좀 괜찮은 면인데 요거는 감소. 이러면 거래가 어떻게 될지 사실은 이 거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어떤 영향이 더 크냐에 따라서. 이때 뭐는 당연히 올라가고요. 가격은 당연히 상승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느 한쪽만 아는 거죠. 이때는 가격이 하락하게 돼요. 수요는 감소하면서 물량이 늘어나니까. 뭐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양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보고 감소냐 증가냐 양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만 문제에서 어느 한쪽을 더 크다 이렇게 했으면은 작은 쪽은 지우고 큰 쪽만 보라고, 큰 쪽만.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요가 증가한 가격은 상승,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알려줘. 이게 어느 쪽이 더 큰지 작은지를 둘 다 감소니까 균형량은 당연히 감소인데 누구 영향이 더 크냐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는데 이때는 똑같으면은 알 수 없다가 아니고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변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돼요. 큰 쪽만 보고 하면 돼요. 큰 쪽만. 근데 큰 쪽 없이 똑같다 그러면은 변화 없다, 불변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된다고. 자, 이게 이제 모두 다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거든요. 이 경우든 이 경우든. 근데 예외적인 경우 있잖아요. 어느 하나가 수평이거나 어느 하나가 수직이면
예외적이죠. 이럴 때는 어느 다른 하나가 아무리 이동하더라도 균형 가격의 변화가 없고요. 이때는 다른 하나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균형량의 변화가 없습니다. 예, 그게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렇게만 정리하면은 이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근데 시험에서 이제 이렇게 출제도 하고요, 실제로. 이렇게도 출제합니다. 이렇게도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가 하면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인구가 증가하면 하면은 수요 증가고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 증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앞에 얘기했던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럴 때도 대답을 해줄 수 있으면 되고요. 근데 이제 예제는 지금 뭘 묻고 있는가 하면은 아파트 시장 균형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거는 이 결과를 대놓고 물었어요. 결과. 이쪽을 물었어요. 이쪽. 아파트 시장 균형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이걸 물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죠? 이거를 묻고 이 결과를 묻는 게 아니라 이게 하락할 수 있는 거는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죠. 맞나요? 균형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수요가 이렇게 줄어들거나 그럼 떨어지죠. 공급이 증가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수요 감소 또는 공급 증가를 찾아라. 근데 1번에 대체 주택에 대한 수요 이렇게 나왔죠. 그럼 또 번역을 어떻게 해? 대체재 수요 이렇게 번역하라고요. 대체 주택에 대한 풀어 쓴 거를 대체재 수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감소죠. 대체재 수요 감소면은 내가 살펴보는 재화 수요는 증가죠. 이게 여기가 수요니까 이게 방향이 반대 대체재일 때 맞죠? 그다음에 아파트 주변 환경이 개선돼요. 이것도 수요 증가죠. 건설 기술 향상, 생산 기술이 향상됐죠. 이게 그러면 공급이 증가죠. 그럼 공급이 증가.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3번. 공급이 증가니까 건설 기술이 좋아지면 공급 증가잖아요. 이게 거꾸로 돼 있었나요? 어째 표정이 좀 이상하다 했어요, 제가. 공급이 증가.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은 하락한다.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그다음에 탄력성 개념 종류 여기서부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